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무려 7개월 만에 모신 것 같아요.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책의 저자이신 김규현 작가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규현 작가님은 사람의 말을, 특히 어떤 전문가의 말도 이렇게 잘 믿지 않는, 오직 믿는 것은 데이터뿐인 그런 분이시죠. 네. 그래서 7개월 전에 마지막 촬영을 했을 때 2019년도 하반기에는 서울의 그 부동산이 많이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악플들이 당시에 달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황,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7개월 전에 그때 나와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019년은 이제 상저하고의 장이 펼쳐질 거다. 그래서 상반기는 좀 별로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많고, 그리고 2019년보다는 2020년이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아무리 못해도 2020년까지는 계속 이제 상승을 좀 할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는 굉장한 이제 변곡점을 저희가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변곡점이 어떤 변곡점을 저희가 눈앞에 두고 있냐면, 그동안 지난 2014년부터 어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이 서울 및 주요 이제 수도권 지역들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 이제 어깨 이상의 고평가 구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마지막 남은 상승장은 1년에서 2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3년도 갈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히 낮은 상태고, 반면에 그동안 좋지 않았던 지방 아파트 시장들은 이제는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나 미분양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도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시장은 질해, 바로 지는 건 아니고 지는 해고, 그 다음에 지방 아파트 시장은 앞으로 뜰 해. 그래서 앞으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좀 별로일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는 지방 아파트 시장이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데이터로 좀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 말씀하신 그 근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좀 보면서 이제 좀 이야기하는 게 좀 믿음이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 화면은 이제 리치고라고 해서 부동산 알파고를 지향을 하는 요 빅데이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서울. 근데 그 전에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그 직접 개발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시면서 이걸 부동산에 접목하는 경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뽑아와서 이제 직접 만드신 건데, 그럼 이 소스가 되는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먼저? 리치고의 원천 소스는 대부분 이제 KB 부동산이나 한국감정원, 그리고 통계청, 한국은행 등과 같은 그래도 이제 어떤 검증된 그런 공인 기관들에서 데이터를 다 가져온 거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의 해석 능력을 곁들여서 여러 가지 이제 제 인사이트를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저평가 인덱스들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만든 거죠. 그래요. 그럼 이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일단 이제 부동산 시세가 한국감정원이랑 KB 부동산이 있는데요. 일단 KB 부동산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19년 상반기는 이렇게 좀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렇게 하락을 좀 보이다가 올해 중순 들어서부터 한 6월, 7월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자, 그런데 현재 이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얼만큼 왔는지를 보려면 몇 가지 저평가 인덱스를 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치고에는 크게 세 가지의 저평가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들을 보면 지난 과거에 대비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디쯤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고요.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서울의 매매 전세 저평가 지수라고 해서 전세를 근간으로 해서 그래서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있으면 저평가예요. 이 차트가 위에 있으면 저평가고요. 밑에 있을수록 고평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서울이 가장 이제 저평가 되었을 때가 2016년 한 5월 정도 됩니다. 네. 이때까지는 계속 저평가가 되다가 이때 이후로부터는 고평가가 되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플러스 구간이 마지막으로가 이제 2008년 1월달 정도가 마지막 플러스 구간이었고요. 2018년. 예, 2018년. 그 이후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이제 고평가 돼가고 있고 지금 몇 퍼센트냐면 마이너스 15%가 넘습니다. 예, 저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국에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대략 지금 한 15% 이상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몇 등이죠, 지금? 꼴찌네. 예, 꼴찌입니다. 즉 2014년 중순 이후로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 가장 지금 매매가에 버블이 많이 꼈다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보시면 여기 충북, 경북, 전북, 충남, 경남 네. 이 5군데는 전부 다 플러스죠. 아, 예,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들은 지금 실제 사용 가치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만 가지고는 또 정확히 판단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이제 저평가 인덱스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소득도 이제 그냥 소득으로 할 수도 있고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해서 실제 소득에서 나갈 거 다 빼고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을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는데 네. 이 소득을 근간으로 해서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선이 서울의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의 추이예요. 네. 그래서 얘가 높을수록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비싼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낮으면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높으면 고평가고요. 낮으면 저평가입니다. 예. 자, 보시면 언제가 고평가였냐면 2007년 그 다음에 2008년, 그죠? 네. 금융위기를 좀 전후로 해서 이때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쌌을 때고요. 소득 대비해서. 그 다음에 언제가 가장 쌌냐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찍었던 14년, 15년. 이때가 소득 대비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쌌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최근의 데이터를 보시면 어떻죠? 많이 올라왔네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예. 그죠? 물론 이제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지금 뭐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난 이 데이터가 지금 2003년 11월 달부터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16년도의 데이터고요. 그래서 지난 16년 중에 가장 최고가는 아니지만 지금 거의 어깨 정도 지금 왔다라고 실제로 이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전세 대비한 또 저평가 인덱스로 봐도 지난 뭐 한 6년 중에 가장 지금 고평가된 예, 그런 구간에 지금 현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만든 게 뭐냐면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실물 자산이잖아요, 부동산은.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만큼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 거는 본질적인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면 그거는 이제 고평가인 거고요. 물가 상승률보다 덜 오르면 그거는 저평가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 차트가 바로 서울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요 빨간 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엎치락 뒤치락 하죠. 그래서 물가보다 아파트 가격이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또 2007년, 2008년이에요. 그리고 물가보다 오히려 낮았을 때가 언제냐면 2014년, 13, 14, 15년이었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다시 또 물가보다 역전했네요. 더 역전이 됐는 이런 구간이 2018년 작년 말부터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에도 대략 2006년 한 중순서부터 고평가 구간으로 들어섰거든요. 네. 물가 대비해서.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서울의 아파트 시장의 고점이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2018년 말, 그래서 2019년 초반서부터 지금 다시 고평가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1년 반이나 2년을 더하면 1년 반이면 2021년 초반 정도고요. 한 2년을 더하면 2021년 연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고점이
수급이라고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로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소득 대비해서도 지금 보면 아직은 사상 최고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여력은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서울 아파트 시장은 상승이 남아 있는데 아직 어깨 구간이고 근데 마지막 상승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짧으면 1년, 아주 길면 2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아마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그렇게 여러 데이터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과 수급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요 위에 차트는 매매 수급 데이터입니다. 매매 수급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계속 빨개지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못 사서 지금 계속 안달이 나는 거죠. 네. 그게 이렇게 이제 차트로 다 확인이 되고요. 지금은 굉장히 지금 매수 심리가 굉장히 치수가 있는, 예, 강합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를 못 사서 지금 난리가 난 거고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 데이터입니다. 요게 이제 바로 전세 수급이라고 하는 데이터인데요. 전세 수급이 100보다 높다라는 거는 뭐냐면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겁니다. 예, 전세가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가가 약세를 띌 가능성보다는 강세를 띌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올해 초에는 요 전세 수급 지수가 파란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가 힘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전세가 가격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전세 가격은 굉장히 강세를 띌 거고 이게 이제 매매가를 또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집을 사야겠다라는 수요 심리를 일으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전세 수급 데이터가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를 또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이 입주 물량 데이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주 물량이 보시는 것처럼 예, 2018년 10월 달이가 작년 4분기에 굉장히 입주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예, 지난 몇 년 동안 중에서 가장 많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4분기에는 어느 정도 서울 아파트 시장에 약세가 예견이 될 수밖에 없었고 공급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으니까 전세 수급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니까 전세 수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랬던 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죠? 거의 많이 없어지네요. 더더욱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 1분기가 조금 많아요. 예, 요게 내년 1분기인데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살짝 주춤할 수 있지만 1분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죠? 공급 물량이 확 주네요. 예, 완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급은 계속 앞으로 더 강세를 띌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더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상당히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께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앞으로 뭐 4, 5년을 더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근거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입주 물량 데이터입니다.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앞으로 4, 5년은 더 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제가 만든 여러 가지 저평가 인덱스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거의 어깨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상승장이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 아주 심하면 3년까지도 갈 수는 있겠지만 거의 이제 마무리 장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지금 사시는 거는 어깨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지금 1년 정도 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더 상승한다 치더라도 네.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사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재산 규모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만약에 내 집 마련이 전 재산의 거의 다인 이런 분들은 지금은 절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매수를 하셔야 되냐면 모든 자산은 저평가됐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물가 대비 저평가 인덱스가 이렇게 좋고 소득 대비 저평가 인덱스가 좋고 이런 기회들이 10년에 한 번씩은 오거든요. 네. 이런 기회가 과거에는 2014, 15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이런 기회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4년에서 길면 7년 정도 후에 옵니다. 또다시. 그래서
그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김 작가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향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더 좋을 수 있으나 그렇죠. 그게 끝이고 그다음에는 하락이 시작이 된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반 이게 1년이나 1년 반 안에 내가 지금 사더라도 네. 시세 차익을 얻고 팔아야지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이득이 생긴다 해도 어차피 그 과세로 다 나가게 네. 될 것이고 세금도 굉장히 커지고 보유세나 지금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20년, 21년, 22년 가면 갈수록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은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더 상승할 수는 있으나 그냥 네. 지켜만 봐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입장이신 거고 네. 그러면 반대로 그 기간이 지나서 하락이 된다고 하면 네. 그 하락의 강도가 네.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하락의 강도는 지난 2010년대 초반에 펼쳐졌던 하락세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의 이제 매매 가격 추이인데요. 보시는 네. 것처럼 2008년 네. 그다음에 2010년 정도의 쌍봉을 찍고 꼭지를 찍고 그 이후로 계속 몇 년을 떨어졌는데요. 예, 이때보다는 하락폭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하면 한 약 대략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걸 사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죠. 앞으로 이제, 앞으로 상승폭이 얼마나 거세질지,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도 20에서, 많으면 한 40% 정도까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뭐 그 퍼센티지 정확한 거야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또 네.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질 그렇죠. 수 있으니까 어쨌건 지금은 중요한 것은 추가로 따라가서 매수할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농담 삼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할머니 두 분이 이야기를 하고 가십니다. 서울 아파트 빨리 사야 된다고. 예, 사실 그러면 거의 이제 끝물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은 이런 심리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오르니까 네, 이제까지 많이 올랐고 더 지금도 오르고 있고 내일도 오를 것 같으니까 이 조바심이 나는 거지. 그렇죠. 나 혼자 이 소외될까 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가는데 지금은 어차피 끝물이다 이거죠. 끝물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기현 작가님은 욕을 먹더라도 아주 확실하게 자기 그 의견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 그거는 아주 정말 좋습니다. 네, 하여튼 요거 방송 참고하셔서 투자하는데 정말 신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과 관련해서는 이게 과열권이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방은 또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방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부동산 매수라든가 뭐 이런 시각을. 네.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서울과는 완전 반대의 상황이 지방에서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충남입니다. 네, 되게 몇 군데 지역들이 있는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충남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충남을 비롯한 지방은 일단은 저 세 가지 저평가 인덱스가 역사적인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즉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충남에 지금 화면이 들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충남은 여전히 지금 KB 부동산 기준으로는 지금 하락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지금 이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가 가장 높죠. 몇 퍼센트냐면 지금 3.4% 정도 됩니다. 저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충남의 지금 아파트는 매매가의 한 3.4%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 요게 지금 전국에서 4위 정도 한다라는 거죠. 보시면 충북이 지금 저평가 1등이고요. 자, 그리고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2010년, 11년이 역사적인 저점이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충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엄청난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이 소득 대비한 충남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거의 역사적인 저점과 거의 지금 비슷하게 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저평가 인덱스인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죠. 네. 그래서 물가 대비해서 지금 아파트가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저평가 인덱스로 봤을 때 충남은 지금 바로 한 10 몇 년 만에 한 번밖에 없을 만큼 엄청난 지금 세일 구간이라는 거죠. 부동산 투자는 제가 보기에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무 때나 베팅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 십몇 년 만에 내가 지금 과연 지금 살려고 하는 이 타이밍이 십몇 년 만에 한 번밖에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좋은 기회인지 아닌지를 보고 그런 기회에만 투자를 하셔도 제가 보기엔 자산을 읽어 나가시고 불려 나가시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지금 바로 충남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또 그럼 충남의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 자, 지금 충남의 지금 전세가율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이 전세 수급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엄청 좋아졌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충남의 전세가는 안정, 즉 이제는 강세를 띨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 충남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데요. 지금 몇 년 동안 매수세가 없다가 매수에 지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아, 조금 들어왔네요. 네, 들어왔죠. 그리고 매도세는 지금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매매 수급 지수가 이렇게 엄청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몇 년 만에 매수세가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향후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냐를 또 공급 물량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입주 폭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때요? 많이 주네요. 예,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주 물량 과잉 공급으로 인한 어떤 그런 리스크도 거의 지금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도 아직은 완전 이제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위험 구간을 벗어나서 차츰차츰 조금씩 줄어드는 구간에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어떤 세대수와 인구수도 이렇게 꾸준하게 좀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그런 지역 중에 하나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꼭 충남 말고 다른 지역들은 어떤가요? 아, 다른 지역.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에서 가장 데이터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투자할 만한 곳이라고 이제 지금 추천을 하신 건가죠? 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참고를 좀 해볼 만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동안은 울산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울산도 이제는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올해는 하락 기간을 끝내고 울산도 이제 데이터로 보면 이렇게 이제 상승을 막 시작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울산도 지금 그동안 계속 이렇게 파란불만 들어왔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 빨간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매매가에 빨간불, 그 다음에 전세가에도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세가 지금 둘 다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 매매 전세 저평가 지수상으로는 엄청난 저평가는 아닙니다. 엄청난 요 위에 있어야 저평가인데 보신 것처럼 한 평균 정도 되죠. 네. 그리고 전국에서 9등, 그러니까 전국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대비한 저평가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엄청난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소득 대비한 저평가로 보면 그래도 상당히 좀 뭐 낮은 구간에 그래서 발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한 무릎 정도는 지금 되는 구간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로 봐도 역시나 지금 또 저평가 구간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요. 울산은 이제 또 제일 좋은 데이터가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입주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 없는 데이터들을 보고 울산에 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울산은 모든 데이터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 입주 물량은 줄어들지만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은 또 계속 줄어들고 있죠. 아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주 많은 미분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분양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참고를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이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지방의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일본의 경우처럼 지방의 그 중소도시들은 앞으로 사양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물론 이렇게 저평가라는 어떤 표현을 해주고 있지만 이 저평가라는 것이 아주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수도권 투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저 역시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게 있냐면 지방에서도 완전 이제 정말 시골들을 소멸을 하겠지만 그 지방 내에서도 소멸하는 시골 말고 지방 내에서도 그래도 거점 도시가 될 만한 곳들은 계속 그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리치고에는 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구 데이터들 그래서
울산에 지금 인구랑 세대수가 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울산의 세대수 데이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대수는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예, 2016년부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데까지 같이 보시면 인구가 지금 최근에 늘어나는데 요 빨간불 들어오는 데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세종, 제주, 경기, 충남, 인천, 충북. 예, 요 정도가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방 중에서 관심을 두셔야 되는 곳이 5군데가 있는데요. 네. 예, 충남, 충북, 그리고 경남, 경북, 그리고 전북입니다. 이 5군데가 데이터로 보았을 때 지금 가장 10몇 년 만에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된 지역들이고요. 앞으로 1년,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계속 긍정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이 나타날 곳으로 예견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1년에서 1년 반 후에는 뭐 정말 큰 하락의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데이터상으로. 네. 그러면 서울이 그렇게 떨어질 때 네. 지방의 그 집값은 같이 네.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험에서 벗어난다 이건가요? 네, 그렇죠. 요거를 제가 또 실질적으로 제가 말이 아니라 저는 이제 말로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과거 이제 금융위기가 한참이었던 2008년 말과 2009년 초반에 이 각 지역별의 시세 데이터를 보면 지방은 그때 거의 하락이 별로 없이 그냥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을 2008년 그리고 2009년 네, 자 여기 보시면 네. 자 먼저 대전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전은 보시면 요게 이제 매매지 플라워 차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매매지가 같이 좋아지고 왼쪽으로 가는 거는 왼쪽으로 갈 때가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매매가가 언제부터 떨어졌냐면 2008년 11월 달부터 떨어졌죠.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 엄청나게 올라갔죠.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이 매우 컸죠. 자, 그 다음에 전북도 보겠습니다. 전북도 보면 2008년 10월 달까지는 올라가다가 11월, 12월 두 달 주춤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또 계속 올라갔죠. 그 다음에 부산도 보시면 부산은 뭐 거의 조정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수도권 시장은 사실은 이때 금융위기 때 안 좋았지만 지방, 저평가된 지방은 이때 어떤 금융위기에 대한 그런 여파가 크게 미치지 않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서울 이 수도권 지역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수도권도 한번 볼까요? 네. 그럼 그때 저 수도권 지역은 어땠었는지? 네. 서울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서울은 어떻죠? 서울은 8월 달까지는 올라갔다가 8월 이후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죠? 다시 2009년 3월 달에 바닥 찍고 이때부터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갔는데 2010년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이제 몇 년간의 대세 하락을 또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대외 변수에 의해서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수도권 지역은 하락을 했으나 그 저평가 인정을 받았던 지방은 계속 상승을 했었다. 이제 이것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과거에 그렇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과열된 어떤 수도권 시장보다는 지방의 아파트 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5군데가 훨씬 더 하방 경직성이 저는 강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혹시라도 상승을 보인다면 그쪽 지역들에서부터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향후 1년에서 1년 6개월 후에 어떤 큰 폭락의 장이 열린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점에서 지방 아파트는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고려를 좀 해볼 만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달러가 그때는 아마 급등세 1,200원대를 그렇죠. 막 고점 돌파하고 그랬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네. 그러면 달러 지금 한 1170원 정도 맞습니다.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고 있죠. 네. 지금 시점에서 달러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달러가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하락할 거라고 보시나요? 데이터상으로. 이건 이제 환율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와 엮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로 보았을 때 지금 이제 위기가 언제 올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빠르면 내년 가을 정도, 아마도 21년 가을 정도, 아주 늦으면 2022년 정도에 지금 올 거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향후에 어떤 위기가 언제 올 것인가에 따라서 달러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주식 가격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이제 시나리오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위기가 내년 가을쯤에 올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판명이 된다라면 원달러 주가는 폭락을 하게 될 거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꾸준하게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걸로 보이고요. 달러 관련해서. 근데 만약에 위기가 2021년 가을쯤에 온다. 그렇다면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트럼프가 재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긍정적으로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라면 주식 시장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바람이 좀 불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기의 시기는 좀 더 늦춰지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라면 당분간 원달러 환율에 투자를 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고 환율은 떨어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흐름이 펼쳐진다라면 원달러 환율은 매수 시기를 한 내년 한 중순 이후로 그때서부터 한 1년 정도 모아가시는 전략이 적절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조금씩 매월 지금 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지금 현황 달러의 어떤 현재 포지션을 네. 뭐 데이터로 좀 볼 수 있나요? 아, 네. 이 화면은 이제 네이버 금융에 있는 이제 원달러 이제 환율 차트입니다. 네네. 현재 보시면 지금 오늘도 지금 환율이 좀 꽤 오르고 있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1180원대에 가까이 네, 왔네요. 거의 이제 1180원까지 왔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마 그때 얘기를 했었을 때가 아마 요 정도 국면이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후로 지금 주가는 좀 반등세를 보였고 그러면서 환율을 다시 이렇게 내려왔는데 네. 최근에 지금 다시 바닥을 찍고 다시 재차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가는 지금 연일 계속 지금 요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개인과 기관은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매도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만 거의 한 3조 가까이 이런 굉장히 큰 자금을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최근이라면 한 지금부터 한 몇 개월 정도? 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지금 한두 달 사이에 3조 원을.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들 지금 매도를 하면서 주식시장 약세를 보이고 달러는 지금 이렇게 재차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폐에 대해서 가치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때 네. 대안으로 떠오르는 대체 투자가 이제 금 투자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금 투자를 지금 하는 게 적절한 시점일까요? 금 투자도 이제 또 어떤 위기의 순간이 언제 올 것이냐에 따라서 좀 투자에 대한 시기가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위기가 내년 가을쯤에 온다라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해서 위기 터질 때까지 계속 모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 가격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위기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될 때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위기가 오고 난 다음부터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몇 년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저는 비슷한 흐름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기가 오는 순간까지도 금은 계속 조금씩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뭐 당장 위기가 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제 2021년까지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뭐 우리 지금 주식시장은 이제 좀 이렇게 침체돼 있는 네. 그런 상황이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화랑인데 네. 미국의 주식은 버블이 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계시죠 지금. 예, 맞습니다. 예. 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의 이제 가장 큰 데이터가 뭐냐면 이제 워렌 버핏이 어떤 미국의 주식 시장이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GDP,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해서 주식시장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주식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워렌 버핏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미국의 GDP 대비해서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지난 주식의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인 GDP 대비해서 미국의 주식시장에 그만큼 버블이 굉장히 많이 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최근에 기사를 보게 되면 지금 현금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이제 무슨 쪽집게는 아니니까요. 네. 근데 분명히 이제 거대한 위험은 다가오고 있고 이런 거대한 위험에 조금씩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역사적으로 미국에는 가장 큰 주식시장의 버블이 있고요. 한국도 이제는 부동산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이미 꼈고 앞으로 내후년까지도 계속 더 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러한 또 버블로 말미암아서 버블이 또 붕괴되면서 상당한 그 이후에 고통과 어떤 실현의 시간이 또 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그 미국 주식 관련된 뭐 데이터는 없나요? 버블 얘기할 수 있는? 아, 네. 그거는 그러면 제가 최근에 제가 제 블로그에 제가 글을 올린 게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린 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주식 버블의 시대다. 이런 글을 제가 올렸었고요. 요 근간의 데이터가 되는 게 바로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GDP 대비한 시가총액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요게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적정 주가 수준을 가늠하는데 언제나 쓸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지표가 바로 GDP 대비한 시가총액 비율이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얼마를 넘어야 시총 비율이 어느 정도를 넘어야 과열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이제 전 세계 주식 시장의 어떤 그 GDP 대비한 시가총액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타깝게도 최신 데이터는 없고요. 가장 최신 데이터가 2015년 데이터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80년대 말에 요때 고점 한번 찍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이게 수요가 좀 더 몰리면서 요게 이제 계속 이제 상향을 하고 있죠. 고점이. 네. 근데 현재는 지금 요 정도 국면에 지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요 데이터는 이제 미국의 프레드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가져온 데이터고요. 요게 이제 지금 바로 미국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 GDP 대비한 시가총액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닷컴 버블 불었을 때고요. 네. 요때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150% 정도 되는 구간이었고요. 요때가 이제 금융위기 때입니다. 네. 요때는 이제 한 140% 정도 때 고점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요때 금융위기 때 바닥 찍고 지금 올라와서 요게 이제 2017년도에 이미 이 전고점을 갱신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2017년보다 지금 사상 최고치로 훨씬 더 지금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높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GDP 대비한 지금 시가총액이 역사적인 가장 고점에 있다라는 거죠. 즉 그만큼 지금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가장 거대한 버블의 시대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 이제 과다평가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 몇 퍼센트 정도 고평가가 돼 있는 거로 생각하세요? 지금 한 20에서 한 30% 정도 이상은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네.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2020년에 어떤 그 세계적인 경제 위기 혹은 네. 금융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런 네.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반론을 제기하셨던 게 데이터상으로는 2020년이 아니라 네. 2021년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네, 네. 그거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죠. 아직도 데이터상으로 네. 그때 봤던 그 데이터가 계속 그 같은 방향으로 추세가 네.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네. 혹은 뭔가 변화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치고에는 이제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이제 경제 리치고도 좀 있는데요. 금리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금리는 어떤 경제의 큰 방향을 알 수 있는 아주 이제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네. 자 보시면 요때가 이제 닷컴버블 꺼졌을 때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렸던 요런 추이고요. 네. 그리고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 때, 그래서 2008년? 2007년
9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기 전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 다시 지금 7월 달, 8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과거의 추세로 놓고 봤을 때 금리 인하의 초입 국면에 있는 거죠. 예, 초입 국면에 있고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금리 인하 하고 한 1년 정도 후에 어떤 큰 문제점이 터졌었고요. 예, 앞으로도 뭐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 이때서부터 1년이면은 내년 이제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가을에 어떤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는 시나리오도 아예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럴 확률도 상당 부분 지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또 얼마 전까지도 이야기가 한참 나오다가 요즘 또 이야기가 좀 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보시면 이제 닷컴 버블 불었을 때인데 이게 이제 2000년 1월 30일 이후로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됐거든요. 지금 빨간 예, 요 빨간 게 10년물에서 2년물 뺀 거고요. 파란색은 또 10년물에서 3개월물을 뺀 겁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도 여러 가지로 이제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빨간색 10년물에서 2년물 뺀 건 이미 이제 2000년 초반서부터, 그래서 닷컴 버블이 붕괴된 게 2000년 초반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기랑 명확하게 이제 맞물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언제였냐면 2006년 2월 달. 예, 이때 좀 살짝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2006년에 또다시 이제 역전이 시작이 됐었죠. 예. 근데 이때는 위기가 바로 오지 않고 위기가 한 2년 정도 후인 2008년 중순 이후에 왔던 거죠. 그래서 이걸로 놓고 보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을 때는 항상 위기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가 왔던 시기가 뭐 빠르면 6개월 안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길면은 2년까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장단기 금리가 최근에 지금 10년물에서 3개월물을 뺀 게 요게 이제 2019년 중순에 지금 처음으로 역전이 됐고 다시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또 뭐 안정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쑥 들어갔는데, 네. 근데 이때도 보시면 이 데이터를 보시면 2007년에 이렇게 났다가 2007년 중순 넘어서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라갔죠. 다시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때가 이제 주식시장이 또 한참 뜨거웠을 때거든요. 네. 예. 근데 사실 이때가 결국에는 고점이었고, 얘는 올라가고 있지만 위기는 이때 올라가면서 위기가 터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2007년 중순에 나타났던 흐름이고요. 이로부터 1년 뒤에 위기가 왔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닥 찍고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2007년 초중반 정도로 놓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로 놓고 보면 뭐 내년 뭐 가을이나 내후년 초반 정도에 어느 정도 위기가 좀 가시화되지 않겠나, 예, 이런 데이터로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2005년도, 7년도죠. 네. 장단기 금리 역전돼 있는 그 기간이 네. 길었잖아요. 몇 길었죠. 년간. 예. 네. 그러니까 장기간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던 거고, 위기 전에.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잠깐 장단기 금리 역전됐지만 바로 회복이 되고 네. 되고 하니까 네. 비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그러니까 10년물에서 2년물 뺀 거 보면 이때도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죠. 여기 이때도 내려왔다가 거의 이제 역전이 될 뻔 하다가 또 올라왔잖아요.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예, 유사해요. 그래서 10년물 뺀 거는 좀 다르긴 하지만, 10년물에서 2개월물 뺀 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큰 흐름상 굉장히 이제 유사한 거죠. 예, 그래서 뭐 길면은 2년이니까 그렇다면 21년 가을 정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21년? 20년. 그러니까 짧으면 내년 가을. 그래서 위기가 빨리 오면 내년 가을, 늦어지면 이제 내후년 21년 가을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가 촉발이 되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식의 이제 저는 폭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식의 그래서 폭락. 주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한 1800포인트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위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2020년 가을에서 2021년 사이에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네. 주식이 1800대 밑에까지도 뚫으면서 내려갈 수 있는, 폭락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1800포인트를 뚫고 내려가면 위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그때 주가는, 시작이다. 예, 주가는 그로부터 엄청나게 폭락을 하겠죠. 아마도 뭐, 한 1000포인트 초반대, 그래서 뭐 1100, 1200 정도까지, 예, 떨어질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의 상황. 그렇죠. 전 세계, 예, 글로벌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그렇게 폭락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고. 미국 주식도 당연히 지금 역사적인 버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폭락을 할 거고요. 이런 게 이제 레이 달리오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상한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어떤 채권이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5%가 될 정도로 지금 어마무시하거든요. 사실 마이너스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주면 돈을 맡기면 이자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이 수익을 찾아서 끝없이 지금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풀려 있거든요. 근데 이 돈들이 계속 고수익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채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채권에도 지금 버블이 굉장히 많이 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버블이 많이 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레이 달리오 분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지금 시스템이 지금 붕괴되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위기와 관련해서 네. 좀 더 이렇게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들은 없나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일단 현재 리치고에는 아쉽게도 지금 이제 미국 데이터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어떤 경제를 위협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들이 바로 이제 중국이랑 유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쪽 데이터가 좀 아쉬워서 그쪽은 제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미국 데이터 가지고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미국의 이제 부동산 데이터 중에 요즘에 좀 이상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이제 바로 주택 판매 가격 바로 중앙값입니다. 전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평균값? 평균이랑은 좀 다릅니다. 중앙값이라는 건 중앙에 위치한 값.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 2, 3, 4, 5, 100이 있다라면 그래서 이거를 평균 내면은 평균은 뭐 한 10 몇 정도 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중앙값은 한 3, 4밖에 안 되니까 중앙값은 중간에 위치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평균이랑 약간 좀 다른데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기 바로 직전에 보시면 중앙값이 요게 이제 신규 주택 판매 중앙값이 내려왔죠. 네.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중앙값도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내려오면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을 했던 건데요. 최근에 지금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지금 보시면 2017년 12월을 고점으로 해서 신규 주택의 판매 중앙값이 어떻죠? 계속 지금 우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하향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추세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추세가 지금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2017년 이후로는 지금이 가장 저점이에요. 가장 낮은 거죠.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의 중앙값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뭔가 미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에도 일부 좀 이상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기존 주택 판매 가격 또 보시면 2017년 10월 달이 가장 높았었고요. 그 이후로는 별 차이는 없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지금 출렁출렁하면서 비슷하게 지금 이 데이터와 비슷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판매의 어떤 중앙값이 사실 계속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주춤 하면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라는 게 뭔가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에도 약간의 이상 신호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그럼 요 하나의 지표로 좀 판단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있으면 좀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자, 그러면 공실률 데이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공실률 데이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렌탈 공실률입니다. 미국 같은 이제 렌탈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기 때는 이제 렌탈 공실률이 높았고 지금은 렌탈 공실률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택 공실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주택 공실률이 2006년서부터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경고의 신호가 들어왔었죠. 그럼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던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주택 공실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실률 데이터로 봤을 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크게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네. 이 지표는 그러네요. 이 지표는 그렇고요. 자, 그다음 또 중요한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매물 건수 나누기 매매 건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은 이 부동산 매물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높으면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뭔가 심각하게 지금 정체돼 안 팔리는 거죠. 물건을 팔려고 내는데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게 2007년 7월 달 그래서 과거 금융위기 터지기 1년 전쯤에 빨간불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조금 이제 올라갔다가 그래서 2018년 12월 달에 조금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다가 이게 다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부동산에 팔려고 내놓은 매물은 어찌됐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마저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좀 더 이상 신호가 더 명확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이제 주택 가격 지수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지수 데이터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주택 가격 지수고요. 네. 보시면 요게 이제 2007년 2분기에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이제 내려왔었고요. 예, 그리고 2012년 2분기에 바닥 찍고 계속 올라왔었고 아직은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실러 지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요 세 가지 그냥 케이스 실러 지수인데 한국의 뭐 한국감정원 시세나 아니면 KB 시세처럼 케이스 실러라고 하는 교수님, 아주 저명한 교수님께서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 지수들이 크게 이상은 없는데, 근데 어떤 지수가 조금 이상이 있냐면 이거 케이스 실러 지수 중에서 10시티.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대도시 10군데의 지금 주택 가격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정체 중에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요게 조금 지금 거의 천장에서 좀 댕강댕강 하듯이 요게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게 조금 지금 수상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하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출렁출렁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고요. 또 어떤 게 이상이 있냐면 총 건설 지출이 조금 이 데이터가 지금 고점을 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2008년도 금융위기 네. 전후네요. 금융위기 전후죠. 보시면 2006년 3월 달에 고점을 찍었고요. 네. 그때 이후로는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늘어났다가 2007년 9월 달 이후로는 계속 떨어졌죠. 그러니까 총 건설 지출을 줄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뭔가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지출을 안 하는 거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수요가 없어 보인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수요가 없건 공급이 과잉이 되었건 뭔가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건설 시장에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지출을 더 이상 늘리질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바닥치고 올라갈 때가 이제 미국의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요. 미국 경제도 좋아지는 거죠.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 고점을 찍었어요, 지금. 2018년에 보시면 이때 고점 찍고 살짝 내려왔다가 좀 올라가 최근에 다시 또 정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이때랑 지금 상당히 유사해 보여요. 요때랑. 예, 이때랑 지금 요때랑.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봐도 뭔가 지금 조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물론 아직도 괜찮은 뭐 공실률이나 그다음에 매물 건수 나누기 매매 건수나 그다음에 주택 가격 지수 중에서 뭐 이런 내셔널 이런 주택 가격 지수 이런 것들은 이상이 없는데 근데 지금 신규 주택이나 그다음 기존 주택 판매 가격 중앙값은 이미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는 게 추세가 이제 꺾인 게 눈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스 실러 지수 중에서 대도시 10군데 그 주택 가격 지수도 이미 이제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총 건설 지출도 2006년, 7년에 보였던 이런 흐름. 그래서 거의 지금 더 이상 지출이 늘리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 지금 무서워 지금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점점 지금 먹구름이 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게 떠오르냐면 네. 지금 어쨌든 미국의 10개 대도시는 지금 이제 과열 상태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걸 한국에 적용하면 한국도 서울 수도권 쪽은 네. 지금 과열 상태고 지방은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과 한국의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이 네.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이걸 데이터로 봤을 때 아주 대단하십니다. 이걸 또 어떻게 그런 건가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약간의 시차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메이저 부동산 시장과 한국 수도권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유사한데 누가 먼저 움직이냐면 미국이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한국은 한국의 서울은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시차가 한 대략적으로 한 1년 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시차를 두고 미국이 먼저 오르면 한국도 이제 따라서 올라가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를 한번 명확하게 한번 보시죠. 주택가격지수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이 언제 바닥을 찍었냐면 12년 4월 달에 네. 바닥 찍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부터 1년 반 더 하면 얼마예요? 13년 9월입니다. 13년 9월. 네. 근데 서울이 언제 바닥 찍었냐면 13년 말 14년 초에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에서 2년 정도 후에 미국의 이런 주요 부동산의 가격 흐름을 서울이 따라가는 거죠. 폭락할 때는 똑같이 가고요. 폭락할 때는 비슷하게 가죠. 근데 이제 이때도 보시면 미국은 언제부터 하락을 했냐면 2007년 4월 그죠? 네. 2007년서부터 이미 이제 조금씩 이상신호 아주 미세하지만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2008년 5월, 6월 달까지도 계속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특히 서울의 시장은 IMF 때도 그랬고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요. 아마도 이번에도 진짜 뭐 엄청나게 큰 난리가 나기 바로 뭐 두세 달 전까지도 아마 계속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물론 이 미국 부동산 지표들 가운데서도 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도 있고 정상적인 지표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잘 해석해야 되는 어떤 네. 그 사람의 시각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어쨌건 우리가 2021년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네. 2020년 가을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약간 우리가 이렇게 네.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미리미리 좀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준비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건가요? 일단 어떤 부동산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 중에서도 서울에 대한 비중을 조금 내년 정도쯤에는 좀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대출이 혹시 많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을 정말 많이 줄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말 사상 최저 그 저금리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양적 완화를 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 금리는 점점 한국도 뭐 0%대까지 갈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이야기도 네. 있고. 네. 근데 저 위기가 터지면 네. 이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금리가 급등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옛날 위기 때처럼?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냐면, IMF 때의 위기와 금융 위기 때의 위기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IMF 때는 시중금리가 순식간에 폭등을 했습니다. 네, 폭등을 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돈맥 경화 현상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데 제가 받을 돈이 있고 줄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나갈 돈은 다 고정비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위기가 터지면 제가 받아야 되는 돈을 받지를 못하게 돼요. 근데 나가야 되는 돈을 나가지 못하면 회사가 어떻게 되죠? 부도나죠. 개인들은 또 어떻게 되죠? 파산? 파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를 써서라도 이거를 메꾸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그래서 위기가 터지고 그 위기가 심각하게 되면 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돈을 메꿔서라도 내가 부도를 면하고 파산을 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의 크기가 아주 커지면 시중금리가 IMF 때처럼 이번에 향후 다가오는 위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그에 대한 대비를 그래서 대출을 좀 많이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래프상으로 어쨌건 2020년 가을에서 2021년에 어떤 위기가 올 것이다. 경제 위기가. 그리고 그것은
그냥 단지 어떤 자산의 하락이 아니라 네. 정말 2008년 네. 금융위기에 맞먹는 그런 위기가 올 것이다. 네. 자산의 폭락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2008년에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는 어떤 정말 엄청난 쓰나미 같은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물론 우리 IMF 때도 뭐 그와 같은 요인이 있었던 거고. 네. 그럼 지금의 이 그래프상으로 이것은 단지 이 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기 순환에 의해서 네. 다가오는 위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저런 시점에서 대외에 엄청난 충격 변수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게 기회가 돼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전 세계 경제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미 하향 국면에 있는데 이게 폭락 장세로만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도 예를 들어서 병이 들면 처음부터 이렇게 푹푹 쓰러지고 그러지 않죠. 점차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쓰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도 비슷합니다. 이미 이제 경제의 이 다리에 두 다리 힘이 풀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인데 버블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런저런 이상 신호들이 어느 순간에 겹치면서 이게 완전 이제 결정타를 매기면서 그러면서 폭락을 가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네. 결국은 그만큼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실질적인 경제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안 좋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요새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아주 파국이 될 수도 있고 네. 혹은 중국에서의 어떤 그 기업 부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이 어려워지면서 쓰나미처럼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유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뭐가 됐든 어떤 요인이 하나 터지면서 그렇죠. 이 모든 게 그렇죠. 버블이 꺼지는.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나쁜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우리가 그렇죠. 나쁜 일 한꺼번에 터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동안은 수면에 가려져 있던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날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강한 충격파가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이 정말 화랑이잖아요. 네. 근데 그 화랑인 이유가 물론 유동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업들이 그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미국 네. 경제는. 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게 잘 와닿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기업들의 그런 실적이 미국 GDP에 다 이게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의 어떤 실질적인 본질적인 가치를 미국의 GDP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대비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네, 그게 이제 지금 역사적인 고점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네. 그 주식이 상승할 만한 요소는 있으나 그것이 그렇죠. 정말 오버했다. 너무 오버슈팅한 거죠. 네, 그리고 오버슈팅한 지금의 것이다.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의 배경에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세금을 법인세를 엄청 깎아줬어요 트럼프가. 네, 세금을 깎아주니까 그게 전부 다 이익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돈이 많이 남아도 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미국 기업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네 자사주를 엄청 사들이는 거예요. 예, 내 주식을 내 돈으로 사서 주가 상승을 부추기는 거죠. 예,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이제 고평가 구간에 지금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머지않아 어느 순간 빵 터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진짜 그 트럼프의 그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렇게 깎아주면서 그것이 투자로 이어지게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 순환 경제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싶었던 건데 사실은 그 돈들이 딴 데로 가버렸잖아요. 국채 매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히려 재정 적자가 심해졌다. 그래서 뭐 이번에 그 나온 뉴스 보니까 뭐 거의 1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벌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위기의 어떤 도화선,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엄청난 국채를 발행해야 될 거고 그럼 국채를 사기 위해서 또 모든 시중의 은행들의 돈은 또 투자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국채를 사기 위해서 몰려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럼 역시 또 돈맥경화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풀게 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되게 위험한 짓이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짓이고 이 위험한 짓이 이제 거의 다 끝에 왔다라고 레이 달리오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에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레이 달리오님은 이제 브리지워터라고 하는 전 세계 최대 헤지 펀드의 수장입니다. 대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엄청난 성과를 내왔던 그런 전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분이 뭐 과거 이제 금융 위기 때도 미리 전에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이제 투자자 중에 그루 중에 그루라고 하실 수 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지금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이상한 나라로 지금 가고 있다. 굉장히 미국이 아니면 전 세계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미국도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국민연금이나 그 다음에 건강보험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적자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 가장 그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그동안 바로 얼마 전까지 전 세계가 살아왔던 세상은 성장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파렌도 모니터에도 자주 나오시는 홍성국 우리 대표님, 수축사회 예, 수축사회. 예. 그래서 그 동안은 저희가 계속 성장하는 세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계속 수축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제도가 무너지면 이건 나라의 근간 자체가 이거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법인세를 깎아주고 그러면서 국가 재정이 계속 안 좋아지는데 결국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이걸 메꿔야 되는데 그렇다면 세금을 결국엔 더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더 이상 이제는 법인세를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고 이거는 또 주식시장에 또 악영향이 미칠 거고 이거는 또 꼭 트럼프가 재선이 돼도 이 문제는 계속 아마 이슈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저희가 수축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금을 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는 계속 없어지면서 결국 그럼 세금을 그럼 누구한테서 거둘 수밖에 없냐? 세금을 부자들한테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부자들이 또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든 세금 회피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이사가 많이 가던데. 예. 저 세금 없는 그 예, 국가로 방법들을 이민 가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금 거의 지금 붕괴가 눈앞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그 말로 듣는 것보다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그 네. 말에 대한 어떤 신뢰가 더 가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 김기현 작가님의 개인적 의견이니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잘 참고하시고 그렇죠. 예,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와 반대되는 의견들 또 비슷한 의견들 뭐 이렇게 이게 뭔가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조사를 더 하셔서 본인의 어떤 투자라든가 네. 혹은 그 대비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인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해봐야 될 시점이라는 거는 분명히 저도 동의가 되는 거, 네. 동의가 되거든요. 네. 앞으로 뭐 이게 정말 어려워질지 폭락이 될지 이걸 떠나서 그러한 상황이 올지 안 올지 지금 현재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알아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시기가 아닐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 세계 최고의 투자 구루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두가 사고 싶어 할 때 팔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잖아요. 돈을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돈을 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사고 싶어하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 정말로 전 세계 최고의 그루들은 서서히 빠져나올 준비를 저는 아마 지금 이미 시작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고 싶어 할 때 팔 수 있어요. 이 시장이 또 어디 있냐면 지금의 서울의 아파트 시장입니다. 지금 돈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사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1, 2년 내에 팔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지방 아파트 시장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이 지역들 중에서는 잘만 고르면 지금 거기는 모두가 팔고 싶어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팔고 싶어할 때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곳에 그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주인이라면 네. 뭔가 지금 약간 매수세가 나올 때 그동안 안 팔렸거든. 네. 근데 약간 가격 높이 올려서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팔고 싶지 지금은. 네.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사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런 거고. 네. 참 투자라는 게 결국 이 사람의 심리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오늘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좋은 그 시야를 한번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그 개발하신 그 네. 리치고, 네. 예, 리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데 뭔가 나침판이 네.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